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은혜라고 합니다. 철학 입문을 수강한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또 지적 호기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쉽지 않은 과목이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르네상스 시기 라파엘로가 아테나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물 식별은 쉽지 않아서요. 해설가들에 따라 인물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설 그림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피타고라스, 파르메데스 이런 인물들이 보이네요.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이 인물들의 이름이 또 그들의 사상이 부분적으로 언급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이론 철학과 실존 철학으로 나눠지고요. 이론 철학은 인식론과 존재론을 가리키고 실존 철학은 윤리학을 우선 가리키고 그 외에 역사 철학이나 종교 철학, 생태 철학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1부 1장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 현대 하이데거의 존재론, 그리고 가다마의 존재론적 해석학, 여기까지가 주로 존재론 부분이고요. 후설의 현상학은 인식론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존재론 5명, 그리고 인식론 1사람, 이렇게 해서 6사람을 이론 철학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실천 철학 부분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도덕 철학, 예술 철학, 종교 철학, 역사 철학, 환경 철학, 과학 철학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과학 철학은 실천 철학 부분에 분류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이건 언어 분석 철학을 과학이라는 학문에 적용시켜서 전개되는 이른바 현대에 등장한 새로운 철학 분야인데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을 듯해서 우리가 포함시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읽고 맥락을 설명하고 주요 개념들, 키워드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연은 자연만이 아니라고, 자연은 자연 사물로 이루어진 자연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본성을 가리키기도 하죠. 마치 영어에서 nature라는 영어 단어가 자연도 가리키고 본성도 가리키듯이 우리가 자연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자연 현상들만이 아니라 그 자연 현상들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화적 사고에 벗어난 철학자들은 신화가 아닌 진리를 추구하였다. 신화는 미토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라는 말인데 철학적으로 풀이하면 신의 즉 인격적 주체의 의지에 의해 자연현상, 세계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도 번역이 다양하지요. 언어, 말, 진리, 더 나아가서는 계산, 더 나아가서는 모으는 일, 모집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다해적인 것인데요. 어떤 진리라는 말의 의미도 다의적이죠.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 또는 중요한 것 하나를 추적한다면 근원에 대한 지식, 근원적 지식을 진리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라소피가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인데 이때 소피아가 지혜였죠. 그 지혜도 근원에 대한 지식, 근원적 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근원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신화로부터 철학으로의 이행이 그리스 초기 그리스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연 속에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 복수로 표시했어요. 타온타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면에 참된 존재자 토온 단수로 표시했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beings 이것은 being 이렇게 되겠네요. 더 being이라고 번역되고 이것은 더 beings라고 해야겠네요. 둘의 차이가 뭔가 그게 이제 의문거리가 되야겠죠.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본질이나 원리 또는 근원, 이 탐구 이것이 진리 탐구에 해당하였다. 그래서 아르케를 원리라고 번역하고는 있지만 근원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케에 대한 탐구, 근원에 대한 탐구, 그것이 진리에 대한 탐구, 지혜에 대한 탐구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에 대한 탐구는 근원이 물질적 근원이 있고 원리적 근원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본다면 물질적 근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오니아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묶어서 이오니아 학파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밀레토스 출신이고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 이오니아 학파의 철학자들입니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한 것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서양에서는 물이 물질적 근원으로 봤어요. 만물의. 동양에서는 기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성리학에서는 리기론에서는 기가 만물의 근원 물질이다. 그렇다면 근원적 지식, 근원에 대한 지식으로서 동양에서는 기에 관한 지식을 또는 이기론이라는 지식을 발전시킨 것이네요. 서양에서는 이 물이 근원적 진료예요. 줄여서 원질이라고도 하고 달리 표현해서 진료라고도 하는데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매터 정도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히라보부터 힐레라는 개념이 그렇게 번역되어 온 것이고 여기서 보니까 물질적인 영역에서 최초의 근원, 원리, 아르케를 물로 보았다. 사물들이 여기서 생겨나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 비슷하지요. 동양에서도 만물은 기가 응축되어 생겨났고 기가 분산되면 다시 사라진다. 이런 해설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최초로 탈레스가 물을 우리 동남아의 기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소개를 했네요.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페이론이라는 것을 근원적 물질 또는 근원, 아르케라고 봤는데요. 아페이론은 하나의 이론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페이론의 아가 부정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페이론이 아닌 것 이 말인데 페이론은 한정된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페이론이란 한정되지 않은 것. 여기서 한정되지 않은 무한한 것. 이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는 것은 근원을 특정한 물질로 한정한 것 아니냐.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근원적 물질, 다양한 물질의 근원을 말한다면 그 근원은 한정되지 않은 무한한 것, 무한정자, 즉 아페이론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제시한 것이죠. 하나의 탑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제시했고요. 공기 기자가 기운 기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제시했고요. 서로 제시한 근원 물질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 근원 물질로부터 만물이 생겨나서 다시 근원 물질로 돌아간다는 견해는 동일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두 번째 학파인데요. 아까 설명하기를 근원은 두 종류의 근원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 근원과 원리적 근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물질적 근원을 추구한 것이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원리적 근원을 추구했어요. 뭐가 원리냐? 수가 원리라는 거예요. 만물의 아르케는 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가 무한정자를 한정자로 만든다고 봤어요. 여기 다시 등장하네요. 한정 짓는 것 토페라스, 수라는 것이 한정자 토페라스에 해당해서 이 수가 만물의 원리적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등장했던 토아페이론 개념의 상반자가 되겠네요. 여기 무한정자가 토아페이론이면 토페라스는 한정자가 되겠네요. 수적 비율이 존재의 구조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구체적인 예로 그 현악기 음에 대해서 한 옥타브의 높은 음이 기본 음에 대해 2대1, 제5도의 진동수, 이게 솔이 되겠죠. 이것이 3대2, 그리고 파가 제4도가 4대3의 선분관계를 갖고 그 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수적 비율 질서를 존재세계 전체에 확대 적용하였다. 즉 각각의 사물 속에도 이러한 수적 비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양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동양에도 수리 오행이라고 해서, 오행이라는 건 목화토 금속 5개를 말하는데, 근데 1과 6은 수에 해당하고, 2와 7은 화에 해당하고, 즉 불에 해당하고, 3과 8은 목, 나무에 해당하고, 4와 9는 금, 쇠구치에 해당하고, 5와 10은 토, 흙에 해당한다는 그런 견해가 동남아에 있어요. 이 오행의 조화에 의해 만물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즉 수들 간의 조화가 만물을 이룬다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를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가 제시했었네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상태도 더운 것, 찬 것, 마른 것, 젖은 것 등의 상호관계로 이해하고 건강한 이들 사이 올바른 수적 비율이 확보된다고 믿었다. 건강이나 질병을 어떤 요소들의 수적 비율에 의해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요. 관조의 대상은 수적 비율이다. 이 수적 비율,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야겠네요. 관조라는 것은 지켜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켜보고 감상해야 할 것은 수적 비율이다. 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는 육도 윤회라고 해서 이 세상 저 세상을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 돌고 도는 것, 그것도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세계를 사후에 우리 영혼이 돌고 돈다. 그 견해는 뭐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양한 생각이 돌고 돈다. 그런 의미의 윤회는 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돌고 도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 그게 영혼 정화인데 이것으로 해서 철학과 음악을 관장했어요. 피타고라스는. 세세히 제가 설명드리진 않고요. 키워드 위주로 중요한 맥락을 해설해 드리는 것입니다. 읽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며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오니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 즉 물질적 근원, 원리적 근원을 추구한 두 학파를 비교하면 불변의 원리를 탐구했다. 즉 운동인을 개체 외부 아닌 내부에서 찾았다. 개체의 외부라는 것은 즉 사물의 외부니까 신들이 되겠죠. 신이라는 것은 인격적 주체입니다. 인격적 주체의 의지와 행위가 세계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게 신화였다면 개체 내부에서 개체의 본성, 개체의 아르케, 개체의 근원, 이것이 사물들을 운동시킨다는 것이죠. 운동이라는 건 운동시키는 원인 이런 개념인데 개체의 내부에서 찾았다는 점이 공통이라는 것이네요. 물론 피타고라스는 물질적 근원이 아니라 원리적 근원으로 수를 운동인으로 본 것이고요. 이게 진리의 철학과 형성의 철학, 이오니 학파를 진리의 철학이라고 하고 파리메니데스를 형상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분류인데요. 여기도 어려운 개념인가요? 진료, 물질적 재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매터라고 하고요. 형상, 이거는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폼을 형식, 형태, 형상 이렇게 번역합니다. 쉬운 용어를 두고 왜 어려운 용어를 철학에서 사용하는가? 철학 개념들이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좀 독특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용어들도 그냥 전통적으로 고수해옵니다. 정리하면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태, 둘째는 본질입니다. 형태는 무생물의 형상이고 본질은 생물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형상은 형태가 아니고 본질인 것이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옥황상제님이 사실 용왕님도 사실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형상의 형태와 본질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적용 대상이 서로 구분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기를 탐구한 철학과 리를 탐구한 철학이라는 것인가? 예, 재밌는 또는 중요한 물음이지요. 이 기론이 함께 탐구됐는데 우리 성리학에서는 신유학이라고 해서 주자 시대 또 주자의 한 세대 앞선 세대부터의 철학을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유학에서 기와리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서 기와리가 함께 탐구됐다. 플라톤에서는 현상계와 이데아계, 현상계가 이데아계를 모방하고 있다 했을 때 이데아가 리가 되고요. 현상사물의 기가 되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객체, 하나의 존재자가 진료와 형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그 형상과 진료를 동시에 탐구한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예, 플라톤의 이데아론인데요. 예,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데아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의미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데아는 관념으로 통상 번역하는데요. 플라톤에게서는 이 관념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홀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어요. 즉 실제적 관념이 있다고 봤어요. 플라톤의 독특한 견해, 즉 실제적 관념을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데아라는 용어로 계속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데아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연종들, 개나리, 소나무, 소, 말 이런 자연종들과 수학적, 기하학적 대상, 삼각형, 사각형, 1, 2, 3, 4 그리고 도덕적 개념들, 선과 악 같은 개념들이 해당되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삶을 침대나 장롱, 자동차 여기 이것들은 이데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이것들에 상하는 이데아는 없다고 했는데 글쎄요. 현대적 관점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 플라톤의 과제는 도덕과 지식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인데요. 예컨대 도덕과 지식이 모두 이데아의 토대를 두고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하다라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선함이라는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 그 선함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을 통해 어떤 사람을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데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세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세계라고 본 것인데 이런 견해는 헤라클리토스의 변화 개념과 파르메데스의 불변 개념을 수용하여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합시킨 것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지 않고 둘 다 수용하되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그 점을 설명해내는 것이 또 플라톤의 과제였었습니다. 이 파르메디스는 플라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물론 헤라클리토스도 마찬가지지만 파르메디스에 대해서 양면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한 두려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파르메디스가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는 말로 실존과 비실존, 존재와 비존재의 연결고리를 부정했어요. 이 점에서는 존경할 만하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볼까요? 존재는 있어요. 비존재는 없어요. 그러면 존재는 비존재가 될 수 없죠. 비존재는 존재가 될 수 없고요.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될 수 없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 없지요. 형식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화라는 것, 생성이라는 것, 이거를 인정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현실적 실존과 존재를 구분하지 못함에 의해, 그러니까 이데아적 존재와 변하는 사물의 실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함에 의해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모든 사물들을 비존재로 간주한 점이 그의 두려운 점이라고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사물들은 자기 동일적인 실제, 즉 이데아로서의 실제는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현실적 실존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배운 사람이다라고도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실존이라는 말도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확정되는데, 기본적 의미는 현실적 존재, 이런 말이에요. 실존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말을 덧붙인 것은 사족이나 동호 반복적 표현이 되어버린 것이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실존이라는 말을 단순히 존재의 의미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앞에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덧붙여줄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나 여하튼 실존이 현실적 존재를 기본 의미로 갖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플라톤도 색즉 시공 공즉 수역을 알았다는 것인가?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파르메이데스가 비존재를 절대적 무로 이해한 것과 달리 플라톤은 비존재를 차이 내지 다름으로 이해한다. 아하. 비존재, 비실존, 이것은 존재와 차이 나고 있다 라는 의미이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붓지 않다라는 것은 예컨대 it is not red 그러면 not red니까 비존재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붓지 않다는 것은 붉음과 다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파란 사과는 파랗고 붓지 않죠. 그렇다면 파란 사과에는 파랗다는 존재, 또 달리 말하면 파랗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붓지 않다라는 비존재를 갖고 있어요. 존재가 비존재를 갖고 있다? 색이 공이 아니고 공이 색이 아니다. 불교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색을 우리가 존재로 공을 비존재로 본다면 존재가 비존재이고 비존재가 존재이다 이런 말이니까요. 색은 영어 표현으로는 colorful form, 색깔 있는 형태를 줄여서 색이라고 표현하고요. 공은 emptiness, to be empty or emptiness, 텅 비었다 라는 말인데요. 동사양에 통하는 사유 내용이 있는 듯 하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파랗다가 파랗지 않다로 될 수 있고요. 즉, 파랗다가 붉음으로 될 수 있고, 붉음이 파랑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생성 변화가 설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데아론을 좀 더 논의하면, 참으로 있는 것이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영원하다, 불변한다, 가지성. 가지성의 intelligibility,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성질, 지성으로 알려질 수 있음.
말하고요. 이것이 이데아의 특징인데 도덕적 개념이나 수학적 개념, 기하학적 개념, 그리고 사물의 종이요. 이 소나무나 저 소나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소나무라는 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은 이데아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적 관념에 해당합니다. 사물의 수가 아니라 사물의 형상의 수라고 피타고라스가 다소 불분명하게 사물의 수라고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여기에 맞서서 사물의 형상, 사물의 형식이 수라고 주장하네요. 예, 모든 것들이 이데아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즉 인위적 사물들은, 즉 인공으로 만들어진 사물들은 이데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현대적 관점에서는 재검토될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자, 이데아의 존재가 정당화되는 예가 소개되는데요. 선수와 말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별자를 공통적으로 훌륭한 선수, 훌륭한 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불릴 수 있기 위해서는 훌륭함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선수나 말에 독립된 채로 먼저 존재해야 한다. 오직 그럴 경우에만 훌륭함이라는 동일한 도덕적 개념을 상이한 개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플라톤의 견해였습니다. 이 감각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고 있다. 감각세계가 현상세계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러 평가하기는 플라톤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구분해서 세계를 이원화시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플라톤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 감각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와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데아라는 개념과 이데아라는 세계를 제시하는 것 또는 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방 개념에 주목해 보면요, 이 모방이 다른 말로 참여, 분여, 관여 이렇게 풀이되는데요. 참여는 participate이지요. 근데 그의 동의어가 take part in이에요. 부분을 잡는다. 이게 참여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부분을 잡는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분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상 사물은 이데아에게 참여하고 있고 이데아를 분여하고 있고 나눠 갖고 있고 이데아에 관여하고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글쎄요, 어때요? 이런 개념 보면 성리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릴 분수설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리는 하나이지만 하나의 릴을 만물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플라톤의 이 모방설 참여론과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네요. 예, 세계들은 이데아세계와 현실세계는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네 개로 이데아세계 둘로 현상세계도 둘로 나눠서 네 개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선한 일에 사용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 플라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데아들의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데요. 선의 이데아 또는 선이라는 이데아, 토아가톤이네요. 이 모든 이데아들은
선이라는 이데아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개별자들은 이데아에 참여하는데 이데아들은 다시금 선이라는 이데아에, 최고 이데아에 참여하고 있대요.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데아는 개체의 인식을 위한 근거가 되고 개체가 존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즉 이데아는 개체의 인식 근거이자 존재 근거이다. 그렇다면 이데아들 자체의 인식 근거와 존재 근거는 뭐냐? 그렇게 물어줄 수 있겠죠? 플라톤은 그것을 선이라는 이데아로 보았어요. 그럼 선이라는 이데아가 존재되지 않으면 이데아들이 인식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마치 이데아가 존재되지 않으면 개체들이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이데아들에 관한 지식은 선에 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개체들의 올바른 인식에 도움되지 않는, 또 개체들이 올바로 존재하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지식은, 그런 지식은 인식 근거나 존재 근거로 역할하지 못하는 지식이고, 그렇다면 인식하는 데 좋고 존재하는 데 좋은 지식, 즉 선을 갖춘 지식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많은 내용이 선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악을 자행해서라도 입신 출세나 재산 축제에 활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플라톤의 정신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플라톤의 정의론입니다. 정의, 많이 논의되죠. 정의란 무엇인가. 또 롤즈의 정의론도 많이 우리 학생들이 학습해 왔죠. 플라톤의 문제의식, 소피스트는 법이 신적인 정의가 아니라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정의라고 주장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정의이거나 자연적으로 결정된 정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결정되다라는 것은 강자가 힘을 행사해서 만들어낸 것, 그게 법이라면 그게 자연이 부여한 힘에 의해서 결정된 정의라는 점에서 자연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개인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법이다, 이것이 필요한 정의다라고 얘기한다면 인위적 정의가 되는데, 플라톤은 거기에 맞서서 정의는 신적인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내세웠는데요. 플라톤이 그런 강한 주장을 한 것은 당시 시대가 이 소피스트들이 이런 자칭 지혜 있는 자이죠. 타칭 궤변론자들인데요. 이들이 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플라톤은 본 것이죠. 그래서 신적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제의 천명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적재적소에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전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봤어요. 그러면 각자가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기능을, 그러면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각자의 기능은 개인에게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이 플라톤의 정의 개념은 당시 소피스트의 정의 개념을 논박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신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상태가 훌륭함 및 올바름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예, 무엇을 위해? 전체를 위해서. 그럼 국가만을 전체라고 보는 것이냐? 국가 차원도 있고요. 개인 차원도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기능 이렇게 말한다면 손발의 기능, 팔다리의 기능, 머리의 기능, 가슴의 기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체의 각 부분이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정의의 상태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도대체 소피스트들은 뭐라고 했길래 플라톤이 새로운 정의론을 제시하려고 했을까요? 케폴트, 플라톤과 문답한 세 사람인데요. 케팔로스라는 사람, 폴리마르쿠스라는 사람, 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인데요. 우선 케팔로스는 각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는 견해를 제시했어요. 왜 정의 맞죠? 근데 이게 정의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 전체를 훌륭한 상태에 유지시키는 것 했을 때 전체의 개념과 적재적소의 개념이 빠져 있네요. 폴레마르코스는 친구를 돕고 적을 해치는 것이 정의라고 그러는데요. 상식적 의미에서는 정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트라시마코스는 강자 이익이 정의다. 많이 들어본 것이죠. 플라톤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반론을 합니다. 강자가 실수하여 자기 손해적 법률을 제정할 경우 강제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법률은 부정의이고 법률대로 복종한다는 점에서는 정의에 대한 모순이 생긴다. 강제이익이 정의라고 보면은 자의 모순적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여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의에 대한 소극적 논변이다 그랬는데 자기 입장을 적극 제시하지 않고 상대 입장을 비판하는 논변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논변이라고 한 것이고요. 적극적 논변은 어디 있나요? 여기 적극적 논변 있네요.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요. 국가의 부분은 계층, 다스리는 계층, 통치 계층이겠네요. 군인 계층, 생산 계층으로 나누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분 계층이죠.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해서 국가가 잘 유지되는 것, 그게 정의라고 본 것이네요. 근데 통치자는 무능하면 국가의 정을 해치게 되고요. 군인은 무분별하면 국가정을 해치고 생산자는 무감각하면 무감각이라는 것은 시대적 필요, 흔히 하는 말로 니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나 필요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감각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국가의 부분은 통치자 계층, 군인 계층, 생산자 계층이었죠. 그럼 개인적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부에서의 부분들이 말해져야겠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성적 부분, 자연적 욕망, 기계 내지 용기 이 세 가지가 인간의 3부분이라고 본 것이네요. 간단히 줄여 말하면 이성과 욕망, 용기 이 세 가지가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해서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이라는 전체가 잘된 상태, 영혼의 좋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영혼의 조화이며 본래적 선임으로 모든 일에 우선하게 된다. 국가적 부정의의 원인은 각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위치하지 않거나 적재적소에 위치했어도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했는데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국가적 부정의 원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의 상태의 정치체제를 스파르타식 영예정치, 명예추구정치, 금권정치, 과도정치, 집단지도체제가 되겠네요. 이건 재력, 이건 민주정치라고 했지만 이거는 중우정치라는 말이 맞겠죠. 참주정치는 폭군정치가 되겠는데요. 이들이 부정의한 국가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정의론을 대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이 인물을 알렉산더 대왕, 플라톤이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써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군주였던 것이고요. 이 플라톤이 손을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데아 세계를 봐야 한다. 아리스토텔의 손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상 세계를 봐야 한다. 현실 세계를 봐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 피타고라스 그 노트에다가 수식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피타고라스를 보고 있네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앞에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었죠.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하고 만물은 변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금주의 여러분의 과제는요. 목차를 보고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이 있죠. 이 목차를 보고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를 선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선정으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성향이나 기질, 적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웠나요? 내용이 어렵기는 했지만 새롭게 새길 만한 것도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된 셈이네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